네, 이제 35분이 돼서, 어, 네, 해외 취업, 해외 대학원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의과대학 생체공학 합동과정 석사 졸업하고, 이제 박사과정, 의과대학 의학과, 재활의학과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해외 취업과 해외 대학원 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보자면은 해외 대학교, 대학원, 입시 분위기, 그 다음에 진로 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일 중요한 CV 작성 요령. 그래서 섹션별로 조금 따져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취업의 가능성들, 상한선과 하한선,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 대학교, 해외 대학원 학위의 의미, 이게 학사든 석사든 박사든 기본적으로 세 개, 이틀 안에서 세 개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네트워크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인맥발로 들어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엄청 큰 이득이 됩니다. 한국에서 우물안 개구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이걸 조금 타개할 방법이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비전인데요. 다양한 문화권의 연구자들과 협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사고의 틀이 확장이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고의 틀이 커진다는 게 다양한 문화, 교육 방식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유연한 사고 그리고 언어 능력까지 세 번째 파트인 랭귀지까지 이제 같이 습득이 가능한데 단순히 그냥 뭐 토플 점수를 잘 받는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지 언어 습득을 포함해서 문화 효능감까지 상승하는 그런 결정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어쨌거나 이제 혼자 유학을 나가게 되시면은 자기주도적 학습 그리고 독립성이 좀 많이 향상이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고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고 주도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해외 대학교 아니면 뭐 이제 대학원 파트를 다니면서 단순히 그런 독립성을 향상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다뿐만 아니라 나중에 해외로 취업을 하게 되거나 국내로 다시 돌아오셔서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해도 중요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앞에 연사분께서 좀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 부분 그냥 조금 터치앤고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대학원 결정 요소는 대표적으로 전공 분야를 설정해야 돼요. 근데 이 전공 분야가 마다 처음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저는 이제 의학 쪽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메디컬 사이언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게 의과학과가 될 수 있고 다른 학교에서는 그게 의학과로 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코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어디서 읽냐? 당연히 학교 홈페이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전공을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실수록 학교 선택이 쉬워지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당연히 세부 전공을 다르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는 이게 문과가 될 수도 있고 어디서는 이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스템 계열에서도 다르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관심 분야 그리고 교수들 백그라운드 체크를 조금 하셔야 돼요. 왜냐면 국내 같은 데서는 오릅이 있고 말씀해주신 김 박사는 있고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해외는 그렇게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검증, 연구 이력을 좀 참고하자 하면은 어디가 제일 좋냐면 당연히 링크드인 들어가셔야 돼요. 링크드인 계정 없으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좀 저명한 랩 같은 거는 아예 뭐, 누구누구의 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페이지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똑같이 이제 국내 대학원 말씀해 주셨다시피 교수들 어떤 리서치 아티클 썼는지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검색하거나 정보 정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엑셀들 많이 쓰셔서 어, 좀 정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전공, 그리고 연구 분야가 있는 학교를 최대한 많이 조사를 하시고 비슷비슷한 결의 그뭐 예를 들어 스템 계열 아니면 뭐 문과 계열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 그리고 교수의 연구 분야가 본인과 맞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얘는 스탠퍼드 교수야, 얘는 하버드 교수야. 해가지고 그 브랜드 빨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분야의 교수가 내 분야와 맞는지 내가 진짜 연구를 하고 싶은지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인 비중을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돼요. 물론, 소발 가능, 소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교수가 뭐 한국인 학생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보통 이러신 분들은 한국인 분들의 그 패션, 그리트를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또 너무 많이 한국인들이 있다 보면은 이제 오해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졸업생 정보를 꼭 참고하시면 좋고, 한국인이 아예 없다. 아니면 뭐, 우리랑 비슷한 동아시아 계열, 일본인 없다. 중국인 아예 없다. 이러면은 영국 키시 과연 나와왔을까? 내가 여기서 박사를, 석사를 과연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해외대학원은 석사 스킵하고 바로 박사 테크만 탈 때가 있거든요. 스템 계열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5년을 잡고서 해외 박사를 해야 되는데, 5년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쏟아붓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입시를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상향 지원, 확정 지원, 하향 지원 이거 나눠서 꼭 해주세요. 왜냐면은 한 번에서 들어갈 확률 거의 네, 저는 5%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과 요구 조건이 국내 대학원이랑은 조금 다르게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GRE나 토플 같은 거 아니면 학점 영국계로 만약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또 그 학부 성적 당연히 요구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A레벨이나 IB 보셨다면 그것도 요구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옥스캠 기준으로 얘기를 말씀드리고 옥스캠 스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데서 당연히 본인의 스펙이 얼만큼인지를 조금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커트를 정해주거든요. 소에 이거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월등한 기준을 가져야 당연히 이제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퍼시빌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향 지원,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원은 조금 상향 지원하는 게 맞다. 내 기준 학부보다 내 인밸류가 큰 곳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향 지원 취합니다. 그래야 세이프티넷이 있어요. 일단 안전망이 조금 있어야 최소한 한 곳은 합격을 목표로 하고 만약에 그곳만 합격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됐는데 조금 더뭐 스펙을 쌓아서 그 위에 단계를 한번 올려보고 싶다. 반년이나 1년을 조금 더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 하향 지원한 그 학교 기준으로 스펙을 쌓으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그리고 영국 대학원은 단순히 점수로 막 선발하지는 않아서 2024년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미국 대학원도 육각형 인간을 많이 좋아합니다. 영국 대학원도 당연히. 근데 말씀드린 영국 대학원은 우리가 많이 아는 옥스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 대학원은 당연히 다 아시는 아이비리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내가 뭐 토플 점수가 좋다, GRE가 좋다, 그리고 퍼블리케이션이 제일 많다, 이러면은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무조건적인 건 없기 때문에 일단 모든 분야에서 내가 조금 월등히 다른 캔디데이트보다 점수가 높다라고 점수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GPA 고고익선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네, 눈을 질끈 감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GPA가 이런 말 하기 너무 늙어 보이지만 저 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국내 대학원도 그래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 GPA 아직 학부생이시면은 눈물을 머금고 GPA에 명문을 갈아 넣으세요. GPA 높을수록 좋습니다.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네, 카메라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GPA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게 조금 또 애매한 게 만약에 이제 전공이 스템 쪽이시다, 이공계 쪽이시다 하면은 랭귀지 쪽 문과 계열 그러니까 학점을 잘 받으려고 문과 계열 거를 이제 교양으로 듣거나 해서 GPA를 푸시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정말 케바케입니다. 전공 GPA가 따로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학부든. 해외 대학은 그런 걸 조금 봅니다. 제 학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토탈 GPA는 괜찮은데 뭔가 내 전공 GPA가 조금 많이 떨어진다 하면은 예, 영혼을 갈아 넣으셔서 아직 학부생이시라면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GPA가 너무 걸린다 하면은 당연히
다른 부분으로 많이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따 말씀 조금 드릴게요. 우리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있잖아요. GR이나 GMAT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플럭추에이션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점수도 되게 좀 심하고 아무래도 GR이는 요즘에 조금 많이 안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선택적으로 요구하는 추세. 그렇지만 봐서 나쁠 건 없다. 시간 있으시면 충분히 시도해 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당연히 박사 이상을 보신다면은 연구 경험, 논문, 특히 이제 리서치 베이스인 학교들이 있는데요. 연구 중심 프로그램에서는 당연히 뺄 수가 없는 게 연구 경험이 제일 큰 강점이에요. 그리고 추천서, 이거는 아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SOP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이력서, CV,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이따가 조목조목 조금 이제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경험, 인턴십, 이런 것들도 이제 분야에 따라서 실무 경험은 되게 중요한데요. 이공계는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험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경험으로 칠 수 없느냐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어 성적, 어, 국내 대학원 기준으로는 당연히 고급 2선인데, 필수예요. 그래서 기본입니다. 이거는 너무 기본이어가지고, 토플이나 IELTS 보셔야 되는데, 토익 쓸모없어요. 토익 절대 쓸모없고, 토플이랑 IELTS 고고 익선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IELTS는 최소 6.5부터 7 이렇게 받으시면은 이제 기준 커트라인은 맞는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비하인드기는 한데, 졸업 규정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졸업을 그냥 내가 PhD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졸업인지, 아니면 그거를 학술지에 내서 액셉트가 되고 나서 졸업인지, 이건 학교 홈피 참고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리서치랑 코र्스워크 같이 하는 대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리서치만 하는 부분도 있고 코스워크만 하는 대학원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하교 시간, 내 레슨이 있으니까 그게 9 to 6인지 랩실 규정마다 10 to 10인지 아니면은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말 랩 미팅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 조금 고려하셔야 되고 인건비, 연구비 이런 거는 이제 국내 대학원이랑 좀 비슷합니다. 등록금 지원 얼만큼 되는지, 연구비 지원 얼만큼 되는지.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도 있고 쉐브닝 스칼러십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레주에이트 리서치 펠로우십 그 어워즈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신청하실 때 이게 내가 국적이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지원 범위가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분야 뭐 스템 계열만 되는 게 있거든요. 이공계만 되는 게 있고 문과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확실히 조금 알아보셔야 되고 네. 그래서 또 또 보시면은 연구 주제, 나와 비슷한지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전 아직 석사니까, 전 아직 박사니까, 혹은 난 아직 학사니까. 연구를 그때 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연구 주제와 교수가 원하는 연구 주제랑은 100%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국내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 홈페이지, 링크드인 페이지, 연구 범위, 실험 스케일, 이게 뭐 기초인지 임상인지 아니면 어떤 그냥 뭐 사회적인 것만 본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비슷하게 연구실 구성원, 이게 석사, 박사, 포닥 비율 꼭 보셔야 됩니다. 석사 하나도 없고 박사만 있다. 요거 조금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석사 하나도 없고, 아니, 석사만 있고 박사는 없다. 요것도 살짝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국내 대학원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CV를 경쟁력 있게 작성하는 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1번, 명확한 목표, 그리고 일관된 경력이 필요해요. 학부생들은 일관된 경력은 무슨 경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경력으로 쌓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을 그냥 일반 활동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앞에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스토리라인 너무 중요해요. 단순히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나는 저것을 했고 나는 이런 배경에서 왔습니다가 아니라 명사 세 개 딱딱딱 놓고 어떤 키워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빨간색을 좋아한다, 파란색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내 CV를 만드는 거예요. SOP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구, 실무 경험.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알감자 시절에
대학교 1학년 11월인가? 네, 학부 1학년 11월 말쯤부터 저희 그 CPC라고 있거든요. 리서치 센터에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연구 경험을 쌓았는데 이게 해외 대학교라든지 국내 대학교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증빙 서류들이 나와요. 그런 거 꼭 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 보수를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거랑 그냥 단순히 내가 볼런티어처럼 아니면 어필리에이트처럼 일하는 거랑은 조금 CV에서 늘 수 있는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또 이따가 취업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별화 그리고 정량화된 게 너무 중요한데 정량화 대표적으로 뭐 할 수 있냐면은 논문 그리고 내가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인턴십을 했는지 돈 얼만큼 받았는지까지 쓰실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학부생들 경우에는 논문 성과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네. 석사생이면은 영혼 갈아 넣으셔서 일저자 꼭 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공저자라도 두세 개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좀 학과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대학원생이시면 논문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것 같다, 혹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다, 그럼 학교 발표 노리세요. 혹시 목소리가 안 되나? 아, 학회 발표 노리시면 됩니다. 국제학회 많이 갔다 오시면 좋고, 국내 학회라도 쓸어 담으시면 좋으십니다. 구두 발표, 포스터 발표, 가리지 말고 다 하세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내가 CV에 넣을지 모르거든요. 또 정량화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연구비 얼마큼 땄는지. 이거는 진짜 증빙이 되는 거잖아요. 요런 거랑 장학금. 자, 장학금도 이따 조금 말씀드릴 거고, 수상 경력, 국제 컨퍼런스 내가 수상했다. 아니면 국내 컨퍼런스 수상했다. 연구 장려금 이만큼 받았다. 라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취업을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은 내가 가버먼트 릴레이터드 프로젝트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이것도 되게 조금 어려운 건데 등록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하세요. 특허 이거 이름 넣기 되게 어려운데 교수님한테 쪼르시면은 최대한 넣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 동기들이 있는데 네 특허 등록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능력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토익 절대 필요 없어요. 토플부터 보셔야 됩니다. 토플 그다음에 IELTS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라이팅 섹션이 있기 때문에 라이팅 섹션, 스피킹 섹션 다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섹션 모두 다 내가 잘한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뭐 프레젠테이션 경험이 있으면 그것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국제 협력 연구를 했다. 혹은 해외 학회 참석했다. 국제 공동 연구 경험이 있다. 이러면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NGO나 멀티내셔널 그 다국적 팀워크 경험이 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인턴십을 했다. 너무 좋습니다. 혹은 해외 대학과 협력 경험. 단순히 뭐 교환 활동했어도 좋고 아니면 내가 조금 연차가 있으면 비지팅 리서처 경험을 했다. 석사 기준에선 비지팅 리서처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박사시면은 조금 시도를 해보셔도 됩니다. 보다 계시면. 일단 CV의 네 가지 요소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CV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일단 성과 기반 경험이 필요해요. 내가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논문, 임팩트 팩터, 몇 편, 내가 일저자였는지 공저자였는지 아니면 커리스폰딩 어서였는지, 교신저자였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적 경험으로 해외 학술 활동 뭐 했는지, 공동 연구 뭐 했는지, 영어로 쓴 논문 혹은 학회가 있는지.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영어가 아니라 모국어로 쓰셨으면은 그것도 당연히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영어가 인터내셔널 랭귀지인 만큼 조금 어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명확하게 목표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연구 혹은 취업하는 목표랑 CV의 경험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 분석을 한다. 내가 AI를 좀 만질 줄 안다. 혹은 의료기기 쪽에서 일을 해봤다. 임상연구 관련해서 기술이 있다. 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뭐 IRB를 다룬 적이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어필하셔야 됩니다. 일단 CV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제너럴한 CV고 기본 CV. 두 번째는 이제 좀 상세하게 쓰는 CV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넣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본인이 연차가 조금 있으세요. 뭐 이제
포닥으로 가고 싶으시다거나 박사를 지원하신다면은 기본 CV만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아직 학부생이다. 그럼 최대한 세부적으로 쓰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영어까지 끌어모아야 돼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구체화, 세부화 시킬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번, 제일 중요한 게 성과 기반 경험들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느 랩실에서 뭘 했다. 내가 엘라이자 키트를 했다. 아니면 뭐 qPCR을 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쓰셔야 돼요.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몇 퍼센트, 몇 개, 몇 년, 몇 주, 몇 달 이렇게. 그다음에 연구 프로젝트 이름, 논문 경험 명확히 쓰세요. 자, 제가 X라고 표시한 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약한 표현이고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거는 파란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점, 나쁜 샘플은 임상 연구에 내가 참여를 해서 데이터 분석했다. 무슨 임상 연구, 무슨 데이터 분석했는데 읽는 사람이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몇 명의 환자 데이터 분석해서 특정 바이오마커 뭐뭐뭐 있어. 무슨 효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 발견했어. 근데 나 이거 논문 뭐 1저 자료를 들어갔어. 공저 자료를 들어갔어. 더 좋은 거는 논문 임팩트 팩터 뭐 4.5야, 9.5야, 7.5야. 이렇게 쓰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당연히 이제 해외 취업의 경우에도 성과랑 수치 강조하셔야 되고 핵심 기여도. 왜냐면은 이제 내가 팀워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봐요. 해외에서는. 특히 이제 멀티컬처럴 다문화 다문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한 명으로서 어떻게 치고 나가냐, 얼마나 컴페티티브 하느냐를 본다기보다는 핵심적으로 기여를 얼만큼 했고 팀을 어떻게 이끌었냐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팀워크를 통해서 이러이러 했다. 혹은 뭐 내가 AI 모델을 이용한 뭐 의료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예측 정확도가 기존에 35%였는데 지금은 뭐 95%가 됐다. 85%가 됐다. 이만큼 개선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 대학원 석박사 지원하시면은 당연히 논문, 발표, 학회 활동 서술하셔야 되고 방법론, 결과 명확하게 서술하세요. 여기다가 논문 복사 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중요한 결과 하나만 쓰시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레퍼런스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하면은 논문을 다 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글로벌 경험, 국제적 역량. 너무 중요한 게 활동을 했어요. 내가 해외에서 학술 활동을 했다. 아니면은 국내에서 했다. 인턴십을 했다. 공동 연구했다. 이런 거 최대한 많이 어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냐? 당연히 뭐 국제 학회 발표 경험이 있다. 다국적 연구팀이다. 국제 저널에 논문 저자했다. 인턴십 했다. 국제교류 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다문화랑 국제인데 우리나라는 다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 했고 저기서 했고 서울대 교수가 뭐 연세대 교수 알고 한양대 교수가 뭐 연세대 교수 알고 다 아는데 학교 나가면은 그게 조금 달라져.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글로벌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역량 중에 하나예요. 단순히 무슨 국제학교 학회에 참석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몇 년도에 무슨 국제학교에서 어떤 주제로 모두 발표자 선정됐는데 내가 여기서 수상도 했어. 너무 좋아. 수상 안 했으면 굳이 뭐 쓰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국제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어필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중고를 싱가포르에서 나왔고 대학교를 호주에서 나왔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다문화 환경이라는 건 다문화 환경이라는 걸 최대한 어필을 했고 국제학교에 발표를 하던가 아니면 해외 연구에서 이제 했던 경험들을 국제적인 연구 능력을 부각시키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거는 이제 SOP, 그러니까 Statement of Purpose랑 세부 CV를 쓸 때 하는 건데요. 세부적 CV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국제기구로 들어가겠다. UN 같은 경우나 뭐 WHO 이런 데를 나중으로 좀 길게 보신다 하면은 세부 CV를 쓰셔야 됩니다. 거기선 템플릿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커리어가 얼마나 클리어, 명확한지 그리고 혹은 이제 연구 얼라이먼트가 얼마나 명확한지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명사 세 개를 뽑아서 CV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OP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내 미래 목표랑 현재 내가 어떻게 뭐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지 연결되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지원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하는 분야가 100%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경력에서 중요한 부분 혹은 내가 일관되게 조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만 쏙쏙 빼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게 없다. 아예 생판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어떻게든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을 지원하는 분야에 끼워 맞추게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일관된 경력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CV를 쓰거나 할 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냥 단순히 내가 여기를 너무 들어가고 싶어, 내가 하버드 너무 들어가고 싶어, 내가 스탠퍼드 너무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해도 그쪽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나를 과연 뽑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요. 너무 T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단순히 내가 뭐 무슨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끝내면 안 돼요.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을 했는데 요만큼을 너네 랩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뽑아주지 않으련? 이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한 거랑 니네 랩실에서 하는 거랑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그래서 난 이런 모델을 만들고 싶어. 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필 안 하시잖아요. 일단, 놓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국내 학부 나오셨다. 이때까지 뭐 유학 경험이 없으시다 하면은, 그쪽 글로벌 네트워크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아쉬울 수 있어서 최대한 친구들 이기려면 우리가 최대한 많이 어필을 아주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취업 원하시면은 당연히 지원 직무랑 기존의 경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강조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세미나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난 지금 대학원 갈 거라서 취업 생각 안 할래라고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학원 끝나고 취업 단계 말씀드리는 거여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취업을 원하시면은 지원하는 직무랑 기존의 경력이랑 연결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커리어를 명시해야 돼요. 단순히 내가 여기 랩실에 뭐 호프만의 랩실에 들어갔어. 스탠퍼드 호프만의 랩실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 그건 단기적인 목표예요. 단기적인 목표 하나 어필하고 장기적으로 나 뭘 할 수 있는지 거시적으로도 꼭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어요. 요거랑 내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몇몇의 환자를 통해 혹은 환자 맞춤형 치료 모델 개발 경험을 쌓았다. 그래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누구누구누구에서 예를 들어서 존슨앤존슨이 있겠죠. 그렇게 확장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넘어가. 네. 네 번째 거. 이제 요것도 이제 SOP랑 세부 CV 쓰실 때 쓰는 건데 기술 역량, 테크니컬, 어떤 스킬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유니크한 스킬 세트가 뭔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워드 다 쓰실 수 있고 PDF 변환하시는 거 말고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기본적으로 SPSS 아까 통계 말씀해 주시는데 R 아니면은 뭐 애플렛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 파이썬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뒤처지고 있는 편인데 네, 이런 통계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I 시장 많이 커졌죠. 이제는 네, 거의 다들 이제 AI로 뛰어들고 계신데 딥러닝 할 수 있다. 어느 부분 무슨 모델 써봤다. 뭐 랜덤 포레스트 써봤다. 이런 얘기들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만약에 논문 작성 경험이 있으면 이것도 좋지만 논문 피어 리뷰 경험이 있으시면 이것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부 CV에 기술을 추가하는 방법은 테크니컬 스킬 이거 있다. 그리고 서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자격증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IRB에서 이제 GCP 서티피케이션을 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받아 놓으시고 교육 이수하시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다 갖춰 있다고 했는데 이게 없으면 조금 아쉬우니까 필수 조건들은 다 갖추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저희 통계 리서치 툴들 같은 경우 그래프패드 프리즘이나 SPSS나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출판이나 국제학회 발표한 것들도 당연히 말씀 주셔야 됩니다. 이건 제 CV인데요. 저 위에 부분은 제 연락처 가지고 가려놓고, 일단 처음 섹션으로 나오는 게 나의 간판이 될 거예요. 찍으세요. 괜찮습니다. 내 얼굴이 돼요. 근데 이 얼굴이, 어, 당연히 예쁘면 예쁠수록 좋겠지만, 만약에 학부가 관련성이 없는 과를 했다. 그래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쓰는 기준이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가 제일 최신, 제일 밑에가 제일 예전.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어떤 템플릿이 있는 거는 아닌데, 최대한 컬러 다 빼세요. 컬러 다 빼고, 뭐, 그림 같은 거 다 빼시고, 글만 작성하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림 들어가는 순간, 촉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딜링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연구원들이거든요. 세계적인 교수들이에요. 이런 시비를, 이런 시비를 하루에도 수십 개씩 받아요. 그렇게 되면 최대한 깔끔하고 읽기 편하게 쓰셔야 합니다. 아, 네. 혹시, 네. 그리고 최대한 뭐, 예를 들어서 석사를 하셨으면은 석사 논문 주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 쓰실 때는 thesis라고 쓰시고, PhD 하셨을 땐 dissertation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 네. 이렇게 이제 나의 얼굴이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돼요.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다른데, 예, 뭐, 날짜랑 잘 맞춰서 쓰시고, 하나 더. 혹시 해외 대학원이나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다면은 요거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 좀 서류적인 부분이라서 따로 말씀드리는 건데, 대사관에서 공증받아야 되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몇 주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해외에서 학위를 했다, 국내 대학원에 넣겠다, 공증 받으셔야 되고, 아포스티오라고도 합니다. 어,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갈 때 그쪽에서 원하는 아포스티유나 아니면 이제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요. 그걸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미리 준비를 하셔야 어, 원서 나오실 때 성공적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저는 스템 계열이기 때문에 퍼블리케이션을 바로 다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분야 분들은 논문 리스트를 안 쓰셔, 논문 리스트가 좀 뒤에 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얼굴 다음으로 제일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게 뭔지, 제일 성과가 좋은 게 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보시면은 지금 SCIE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 볼드체로 해놨고, 내가 몇 년도에 몇 월에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1저자인지, 2저자인지, 공저자인지, 아니면은 뭐 밑에 보시면 뭐 코레스폰딩 어쩌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주저자라고 하는데 조금 죄송해요. 주저자래. 주저자에 포함되는 교신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신저자는 보통 프로젝트 슈퍼비전을 했을 때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매뉴스크립트 작성을 하고 내가 연구 방법론을 다 만들어내고 할 때는 1저자인 거를 최대한 어필을 하시고 내가 코레스폰딩 어디로 들어갔다 하시면은 최대한 내가 프로젝트를 큰 틀에서 슈퍼비전 해봤다라는 경험을 어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제 만약에 조금 짬 차신 분들은 음, 공저자는 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코어스로 들어가시는 분들, 박사 이상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논문 경력이 진짜 막 수십 개 되시는 분들은, 뭐 십수 개 되시는 분들은 공저자건 다 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CV가 우리 최대 페이지예요. 이거 넘기면 안 읽습니다. 왜냐면 조금 조잡해 보이기 때문에, 최대 페이지 안에서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중점적으로 한 것들 위주로, 주저자 위주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퍼블리케이션 어레인지먼트를 시리즈 어레인지먼트를 할 때 제일 윗부분에 넣는 건 뭘까요? 그냥 랜덤으로 퍼블리케이션 내가 뭐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랜덤으로 퍼블리케이션을 리스트를 짜는 걸까요? 기여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저자로 한 게 맨 위에 들어가고 공저자 걸 쓰고 싶다 하시면 그게 맨 나중으로 옵니다. 혹은 임팩트 팩터 위주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 초보자분들이 조금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은 연도 순으로 퍼블리케이션 나열하는 건데 요건 조금 리스키합니다. 연도 순으로 나열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퍼스트 호스터 기준으로 연도순, 그다음에 코어 호스터 기준으로 연도순 이렇게 나누시면 좋지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연도순으로 나누는 거는 조금 이제 기여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논문이랑 스칼라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탠드에서는 정말 스칼라십
찾아줍니다. 찾아줘요. 몇백 원 단위로 한 명당 몇백 원 몇백만 원 단위, 몇백 원이래. 몇백만 원 단위로 받는데요. 스칼라십이 두 가지 종류로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펠로우십이에요. 이제 저희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펠로우십 장학금은 내가 메리트 베이스라서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주는 거고, 뭐, 혹은 그 금액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이런 GSRA 이런 거, 조교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단순히 뭐 조교 업무를 이만큼 해서 주는 자동으로 주는 장학금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굳이 조교 장학금을 어필을 할 필요가 없나? 이거 쓸모가 없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자 이것도 보시면 좋겠지만 스칼러십 어워즈 두 개 보고 나서 어, 보셔야 되는 게 1번 중요한 상부터 금액이 큰 순부터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저는 일부러 금액 안 썼어요. 이거 원 단위여가지고 환율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받게 되는 스칼라십이랑 해외에서 박사과정 하시면서 받게 되는 스칼라십의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300만 원 여기서 받은 건 너무 좋은 거지만 외국에서 300만 원 받은 거는 그닥 크게 어필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본과에서 1등인지 뭐 학교에서 1등인지 이런 것도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펠로우십 장학금을 맨 위로 넣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뭐야 조교 장학금 이런 다른 미셀레니어스한 기타 장학금들을 쓰시면 되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조교 장학금은 조교를 하면 다 주거든요. 근데 이게 일부러 쓴 이유가 있어요. 나의 직접적인 메리트 성과를 보기에는 어렵지만, 왜 나오냐? 메리트 성과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나의 소프트 스킬을 최대한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잠시만요. 조교 장학금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내가 이만큼 아이들을 슈퍼비전을 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랩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1학년, 그러니까 예과 1, 2학년 친구들이 와가지고 랩스킬을 배워요. 그럼 이제 교수님이 조금 이제 바쁘시면은 저희가 그 아이들을 멘토링을 하거나 이렇게 조금 티칭을 하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받는 장학금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내가 출첵을 한다고 해서 받는 건 조금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SOP나 스페시픽 CV에다가 꼭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칼라십 어워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면 된다. 하나는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가 정말 뭐 연구 실적이 좋다를 어필하기 위한 펠로우십 장학금이 있고 두 번째는 조교 장학금인데 이거는 나의 소프트 스킬을 최대한 어필을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요것도 역시 그 중요도 순 먼저 따르고 그다음에 이제 날짜별로 따르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음, 여기서는 이제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데요. 이게 학회 참석에서 나의 기여도는 얼만큼인지를 어필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학부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얼마나 큰 스케일의 학회를 참여해야 하는가거든요. 뭔가 이거 보니까 국내 학회는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국제 학회 가기에는 학회에서 지원을 안 해줄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내가 가서 포스트 프레젠테이션 할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학부생들은 학부생 입장에서는 참여에 의의를 두세요. 참여에 의의를 두시고 내 관심사가 뭔지 그거를 어필하는 구간이 됩니다. 학부생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프레젠테이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기회도 사실 많이 없고요. 근데 만약에 대학원생이다 그러면은 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지표로 쓰셔야 합니다. 여기선 포스터 발표 꼭 하셔야 해요. 혹은 오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구두 발표 꼭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상독하면 더 좋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국제학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국제학회 기준이 그냥 해외 나가서 한다. 이것도 있고 아니면 해외 연사들이 우리나라로 초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이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 발표, 오랄 프레젠테이션 다 영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제학교래. 국제학회, 국내학회 다 가시면 훨씬 좋고, 시간이 안 되시면은 내가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리서치 익스피리언스, 이거는,
워크 experience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워크 experience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보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근데 이걸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 취업을 할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면 이제 NGO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해외 취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만약에 보수를 받았다. 그럼 워크 experience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볼런티어를 했다. 아니면 어필리에이트로 그냥 인턴십처럼 했다. 무급 인턴십이었다. 그럼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학교 동아리 활동,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절대 못 써요. 오히려 쓰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해외 교수들 아니면 이제 취업 사정관 아니, 그 입학 사정관 혹은 이제 취업하는 인사팀 입장에서는 경력이 없어서 일부러 부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받았느냐? Yes. 그러면 워크 익스피리언스 들어가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 그럼 다른 익스피리언스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두 개는 보수를 받은 거고 밑에 거는 이제 제가 언더그래주에이트 1학년일 때 저 연구 조금 배워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일 옛날이니까 리서치 익스피리언스 뭐뭐뭐뭐 배웠다. 학부 때 이거 했었다. 라는 정도만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지? 아, 만약에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게 기본 CP거든요. 기본 CP요. 기본 CV인데 세부적인 CV를 만약에 쓰셔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스킬을 보유했는지 서술 필수예요. 프로젝트 명, 그다음에 특성 이런 것들 서술 필수적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예요. 요거는 어떤 템플릿이냐면은 제가 유엔 안보리에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류 심사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말씀 조금 드릴게요. 여기 이제 빨간 박스로 제가 한 게 몇 명의 언더그래주에이트 스튜던트랑 몇 명의 뭐 그래주에이트 스튜던트들을 내가 멘토링을 했고 그 중에서 뭐 어느 부분을 도와줬고 몇 명의 환자 샘플을 받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쓰셔야 내가 최대한 많이 어필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어, 네. 세부 CV나 SOP 작성 시에는 이런 통계적인 퍼센테이지나 수치들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다시 이제 기본 CP로 와볼게요. 요거는 볼런티어 서비스예요. 근데 일단 저희는 학술, 어, 학술인 기준으로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리뷰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논문 내신 분들은 몇 개 아실 텐데, 리뷰어는 말 그대로 보수를 받지 않고 남의 논문을 리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사실 보수를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볼런티어 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넣었냐면은 저는 저의 아이덴티티는 아카데미아 쪽에서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한 게 아니지만 그래서 워크 익스피리언스로 쓴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스킬을 장착을 했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볼런티어 스태프 아니면 뭐 볼런티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쓰면 되는데 사실 볼런티어 서비스가 주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카데미아 쪽에서는 볼런티어 서비스가 메인 섹션이 되면 안 됩니다. 메인 섹션 당연히 퍼블리케이션이랑 컨퍼런스가 되어야 되는 거고 학생들의 경우 학부생들의 경우 볼런티어 서비스 많이 많이 써주시면 좋아요. 대신 이제 석사, 박사 이상 포닥 가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볼런티어 서비스는 비교적 좀 적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직무와 연관된 것만 골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 뭐 전반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레퍼런스는 제 거 쓰기엔 조금 컨피덴셜리티가 있어가지고 레퍼런스는 다른 분 거를 가져왔고 위에 프로페셔널 어필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학회 멤버인지 내가 어떤 학술 활동을 조금 주도적으로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요거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굳이 막 필사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대신 나의 관심 분야를 스코프 다운 할 수 있는 좋은 섹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는 보통 2명 이상을 보는데 넉넉 잡아서 3명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명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고 레퍼런스는 내가 무조건 넣고 싶다고 해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당연히 허락을 받고 그분들
서류를 갖고 넣으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레퍼런스에도 종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취업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이제 테니어 트랙을 가겠다, 교수가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올 교수님들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NGO다, 아니면은 내가 국제기구를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다 교수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뭐 사기업, 대기업 뭐 이런 데 좀 믹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하시는 트랙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CV는 나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어, 좋은 섹션들이 넘쳐 흐르면 좋겠지만 학부생들인 경우에는 그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저희가 다 넣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당연히 부풀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논외로 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어떤 식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를 진짜 앉아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한두 시간 내가 고민, 요거 CV 당장 후다닥 만들어서 보내야지. 요게 아니라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나의 키워드를 도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큰 그림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약점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장점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사람은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업무랑 내 역량이랑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하겠죠? 요거는 조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꿀팁 아닌 꿀팁인데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의 빅 카테고리에서 취업 아니면은 이제 입시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해요. 일단 만약에 국제기구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면은 석사 무조건 필수예요. 이거는 근데 이공계만 필수다 이게 아니라 다른 계열도 필수입니다. 요거 정말 제가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지원 요소에 기본 이센셜 크라이테리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국제기구 친구들이 조금 약은 게 음, 일단 네, 한국 베이스라고 한국 시티즌이시죠? 네. 기본적으로 국가 분담금에 따라서 만약에 한국이 돈을 유엔에 많이 내면 낼수록 아니면 이제 뭐 WHO에 많이 내면 낼수록 거기서 한국인 티오가 정해져요. 근데 이게 매년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네, 조금 잘 사내 상황도 살펴보셔야 되고 국제 정치 동향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취업 난이도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계약직이 있고 일반 계약직 뭐 1년, 2년 아니면 뭐한 6개월 이런 계약직도 있고 전문직이 있어요. YPP 프로그램 들어가시면은 이제 전문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테크고 말씀드렸다시피 석사 이상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업무 관련 경력 필수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관련 경력은 보수를 받고 하신 경력이어야 됩니다. 동아리 활동 어필하셔도 되는데 그게 크게 도움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존슨앤존슨 한국지사 한국지사에 합격을 했었어요. 서류 합격을 했었는데 면접 때 뭘 주냐면은 이제 그 메디컬 디바이스나 아니면 프로덕트들을 쓴 논문을 영어로 된 SCIE급 논문을 던져주고 이거를 이제 10분 줄 테니까 어, 나한테 다시 요약을 해봐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임원 면접 보면은 그 이제 약간 좀 인성 그런 것들 보는데 일단 신입은 석사를 우대합니다.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스텝 계열은 우대를 해요. 경력도 당연히 우대기는 한데 필수까지는 아니고 연구직은 무조건 석사 하셔야 됩니다. 연구직 무조건 석사 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임원급을 노린다 하면은 박사까지 따셔야 됩니다. 경우 석사학위 우대합니다.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스템 계열에서는 석사 필수고 NGO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큰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발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최종 독학지가 아니라 기관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예 나는 교수가 되고 싶어. 난 테니어 트랙을 할 거야. 박사과정 당연히 필수겠죠. 이거는 뭐 국내외 당연히 네, 하셔야 되고 포다 경험 필수인데 이게 조금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포닥을 내가 2년을 하게 될지 3년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2개월만 하고 바로 교수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아, 그
학교 분위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고, 더 중요한 거는 교수들과의 네트워킹이 필수예요. 내가 만약에 퍼블리케이션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예를 들어서 40개 있어. 근데 교수들과 네트워킹 안 했어. 그런 캔디데이트가 한 명 있고, 다른 애는 퍼블리케이션 한 5개 있는데 교수들이랑 네트워킹 잘했어. 그럼 교수들은 당연히 누굴 뽑을까요? 당연히 후자 뽑아요. 근데 이게 뭐 제가 그렇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향성을 많이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그럽니다. 스타일하고 다를 거 없어요. 네. 물론 당연히 네트워킹만으로 들어가진 못합니다. 내가 역량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네트워킹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주저자 논문 실적 필수예요. 주저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스트 워서 1저자랑 교신 저자 2개 하셔야 되고 득 우대하는 거 논문 임팩트 팩터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어디 넣냐? 난세 넣으세요. 저는 못했지만 넣으시면 좋습니다. 네이처 넣으세요. 이런 데는 정말 빠른 테뉴어 트랙 요소들 중 하나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외 취업이랑 해외 대학원 혹은 해외 대학교 입시파는 조금 분위기를 혹은 동향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팁 오브 더 아이스버그라고. 우리가 아, 정말 조그마한 부분만 오늘 본 거고, 세부적인 것들은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적극적으로 컨택하셔야 돼요. 아까 국내 대학원 설명 주실 때 어떤 식으로 이메일을 쓰고 어떤 식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는지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 기본적인 것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똑같이 해당돼요. 똑같이 해당됩니다. 내가 성의 없이 그냥 나 이런 연구 너한테 관심 있는데 나 가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이 기관에서 이만큼 연구를 했는데 내가 너네 랩실에서 조금 더 큰 분야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후자를 뽑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센스와 적절한 많은 실적들을 최대한 경험을 끌어모아서 학부생들이면 뭐 기회가 많이 널려 있고 대학교 이제 석사생들도 기회가 많으니 최대한 많이 음, 각 분야마다 열심히 찾으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해외는 최소를 기준으로 해요. 평균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 점수 이만큼 받아야 된다. 최소 점수 이만큼 받아야 된다지 평균 점수 잘 안 올라옵니다. 국내는 뭐 브릭이나 그런데 차차 좀 파다 보면은 그 샘플 수가 조금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뭐 그 뭐야 농업대학교 어떻게 들어갔다, 뭐 GPA 몇으로 들어갔다, 토익 점수, 토플 점수 이렇게 됐다 했는데 해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첫 오프보다 조금 더 많이, 많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십시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량화 되는 것들 위주로 먼저 스펙을 쌓으시고, 그거 하는 와중에 사이드로, 마치 우리가 피자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시키듯이, 사이드로 정성화되는 것들을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스펙 아니면은 최소 요건 꼭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랫동안 달렸네요. 여러분, 참,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어쨌거나 오늘, 네, 좀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하겠습니다.